할머니는 조용히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웃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엄마, 애 하나 본다고 그렇게 힘들면 어떡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깊은 상처가 되어 심장 한가운데를 파고들었다. 은퇴한 지 몇 달, 오랜 시간 꿈꿔왔던 나만의 인생이 이제 막 펼쳐지려던 참이었다. 친구들과 가을 여행을 계획했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기로 했고, 밀린 책들을 한 권씩 펼쳐볼 생각에 설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 아내가 복직하게 됐어요. 주 3일만 봐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줄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였던 자신이 손주 하나 못 돌볼까 싶었다.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은 처음엔 행복이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주 3일은 점점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맡기로 했던 시간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다. 어느새 나의 달력은 병원 진료, 친구 모임, 운동 수업 대신 아기 밥 먹이기, 낮잠 재우기, 놀아주기로 빼곡해졌다. 가장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어느 가을 오후 손자를 안고 3시간 동안 달래다 온몸이 욱신거려 겨우 소파에 앉았다. 그때 들려온 말. 엄마, 체력을 좀 길러야죠. 그 말 속엔 미안함도 감사함도 없었다. 단지 당연함만 있었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고들 말한다. 손주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말도 한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경계를 넘어설 때 사랑은 서서히 소모되고 상처로 바뀐다. 도움을 주는 기쁨이 책임과 의무로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역할 혼선이라고 부른다. 원래 조부모는 부모를 돕는 조력자다. 그러나 육아의 중심에 들어서는 순간 조부모는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무급 보육교사, 무료 가사 도우미로 변한다. 쉬는 날도 보수도, 심지어 고맙다는 말조차 사라진다. 그날 할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손주를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잃어가는 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다. 이 깨달음이 앞으로 어떻게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할머니의 하루는 꽃이 핀 듯 화사했다. 새벽에 아이의 웃음소리로 눈을 뜨고 작은 손이 할머니 손가락을 꼭 쥐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 존재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젖병을 들고 있는 시간조차 행복했고 아이의 첫 뒤집기, 첫 걸음, 첫 온가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처럼 느껴졌다. 그때만 해도 할머니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부탁할 때만 도와주고 주말이면 내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배워보고 싶었던 도자기 수업도 등록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엄마, 이번 주는 사정이 있어서 하루만 더 봐주실 수 있죠?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었다. 주 3일은 어느새 주 5일이 되었고 오전만 일하는 약속은 저녁까지로 늘어났다. 처음엔 2번만 일하고 했지만 그 2번은 끝이 없었다. 할머니는 점점 자기 일정을 미루기 시작했다. 친구와의 약속은 다음에 보자로 미뤄지고 병원 예약도 이번 주만 참자로 취소됐다. 대신 달력에는 손주 예방접종 날짜,
이유식 시작일 어린이집 상담 일정이 빼곡해졌다. 몸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손목은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통증이 심해졌고 허리는 자꾸 결렸다. 그래도 할머니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 균열은 어느 날 더 크게 벌어졌다. 손주가 낮잠을 거부해 2시간 넘게 안아 달래던 날, 온몸이 뻐근하고 어지러웠다. 겨우 아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는데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이랑 노는 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먹이고 놀아주면 되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시점에서 할머니는 처음 깨달았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탁으로 시작한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부탁이 이제는 권리처럼 변해버렸다는 현실. 그 순간부터 돌봄의 의미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기대와 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기대가 쌓이면 감사가 줄고 책임이 커지면 관계의 온도는 식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아직도 손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은 아직 작았지만 언젠가 그녀를 다른 선택으로 이끌 불씨가 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서서히 무게로 변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웃으며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왔다. 아들의 말투에는 부탁이 아니라 요구가 묻어 있었고 며느리의 메시지에는 미안함보다 일정 조율만 남아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가능하시죠? 엄마밖에 없잖아요. 안 되면 곤란해요. 그 문장 속에 고맙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해야 한다는 압박만 남았다. 할머니는 점점 스스로를 죄인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하루 쉬고 싶다고 말하면 마치 가족의 약속을 깨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게 꽂혔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데 그만두자니 나쁜 부모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옥죄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렇게 말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외면당할 때 그 상처는 외부의 적보다 깊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사와 배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배가 된다. 이제 할머니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알게 됐다. 그 당연함은 처음엔 따뜻한 약속처럼 보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결국 사랑을 갉아먹는 칼날이 된다. 더 무서운 건 헬퍼 신드롬이었다.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심리.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할머니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해. 그래도 나는 부모인데 이 나이에 손주도 안 보면 뭐 하겠어.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신의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었다. 하지만 헬퍼 신드롬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죄책감과 의무로 움직이는 사랑은 결국 지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조용히 관계를 무너뜨린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조부모 10명 중 7명이 손주를 돌본 경험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감, 신체 통증, 고립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경우는 30%도 되지 않았다. 도와주었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침묵이었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다. 자신이 딱 그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매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방치하면 그 사랑은 곧 의무가 되고 의무는 곧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사랑이 의무로 바뀌는 순간 그 대가는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새겨졌다. 할머니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조금 피곤하네 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피로는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통증으로 변했다. 손목은 손주를 안고 달래느라 염증이 생겼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병원에서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말을 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여성 조부모 중 손주 돌봄을 장기간 한 사람의 관절 척추 질환 발병률은 동년배 평균보다 1.8배 높았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육아 참여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는 비율이 일반 노년층보다 현저히 높았다. 할머니는 이 통계가 마치 자기 몸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애랑 놀아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 보면서 운동도 되잖아요. 그 말 속에는 네가 힘든 건 내 탓이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변화였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를 맡기는 쪽은 편하고 당연하지만 맡는 쪽에 희생과 고통은 보이지 않았다. 감사 인사는커녕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라는 말이 돌아왔다. 이 상황은 심리학에서 소모품 인식이라고 부른다.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상대는 당신을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자원은 고마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쓰는 것이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내가 내 몸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건강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프면 병원비와 고통만 남을 뿐 돌봄은 계속되어야 한다. 잠깐만 참자는 말은 결코 잠깐이 아니고 끝나지 않는 마라톤이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할머니는 작은 결심을 했다. 이번 주엔 병원 예약을 먼저 잡아두자. 내 검진 일정부터 달력에 표시하자. 그리고 그 날짜만큼은 어떤 부탁도 받지 않자. 그 결심은 아직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앞으로 할머니의 삶을 바꿀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더 이상 건강을 잃은 뒤에 후회하는 대신 아직 지킬 수 있을 때부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을 지키겠다는 작은 결심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왔다. 할머니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손주 돌봄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오래 유지하려면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기간과 요일 정하기였다. 주 2일 오전까지만. 그 이상은 받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 처음에는 이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다.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혹시 이기적인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걱정됐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건 사랑을 끊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매일 봐줄게. 다음 달부터는 주 2일만 가능해. 처음엔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경계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두 번째로 할머니는 작은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것이 꼭 돈일 필요는 없었다. 식사 대접, 문화센터 수강권, 혹은 교통비라도 좋았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수고에 대한 존중이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법칙처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주는 사람도 계속 기꺼이 줄 수 있다. 세 번째로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피곤한 날은 오늘은 조금 힘들다고 말했고, 허리가 아픈 날은 내일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처음엔 작은 불편함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은 할머니도 감정과 몸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인식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거절하는 연습을 했다. 이번 주는 어려워.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 핑계를 덧붙이지 않고 단호하게 말하는 법을 익혔다. 설명을 덧붙이면 설득당할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경험으로 배웠다. 거절은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힘이었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다. 피곤 속에 묻혀있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손주를 보는 시간은 여전히 소중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서도 살고 있구나. 이제 할머니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균형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다잡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처음에는 작은 결심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빠지면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내가 이기적인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수시로 들었지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나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 그 질문 하나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게 했다.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내 건강과 내 시간도 소중해.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 부부는 아이 돌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동안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한 번도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가 있으니까 라는 안일함이 그들의 사고를 멈추게 했던 것이다.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종일제 보육, 그리고 동네 부모들이 순번제로 아이를 보는 공동 육아 나눔터, 심지어 시터 매칭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보육 도우미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할머니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대안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하지만 곧 깨달았다.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찾아보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대안을 마련하자 할머니의 어깨에서 한 짐이 내려갔다. 더 이상 자신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사랑이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도와줄 때는 기꺼이 도와주되 그 안에서 자신의 경계와 시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할머니는 자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우선 문화센터 도자기 수업에 다시 등록했다. 매주 목요일 오전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었다.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도 부활했다. 봄이 오면 제주도로, 가을이 되면 강릉으로 떠나기로 했다. 이 여행들은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나답게 살고 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최소 4시간은 반드시 자신만을 위해 쓰기로 약속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시간. 이 4시간은 짧지만 할머니의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 손주를 보는 날에도 이 4시간은 지켰다. 아들을 설득해 시터를 잠시 부르거나 며느리가 퇴근 후 시간을 조율해 주도록 했다. 처음엔 가족들도 낯설어 했다. 엄마, 오늘은 왜 이렇게 바빠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짧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오자 그들도 조금씩 적응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경계를 지키는 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쉽게 소모되고 결국 원망으로 바뀐다. 이제 손주를 보는 시간은 예전보다 짧아졌지만 훨씬 더 깊어졌다. 예전에는 피곤과 의무감 속에서 아이를 돌봤지만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손주의 웃음이 다시금 순수한 기쁨으로 다가왔다. 철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길을 잃는다. 할머니는 이 말을 온몸으로 느꼈다. 자기 삶을 먼저 돌보는 것이 손주와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좋은 엄마, 좋은 할머니라는 타인의 기대에만 맞춰 살지 않기로 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오래 가는 거야. 그 한마디 속에 지난 시간의 눈물,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모두 담겨 있었다.